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거제인데요. 저희 집은 계룡산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빌라입니다. 어, 혹시 새소리 들리시나요? 저한테는 새소리가 아주 명료하게 들리는데, 스즈키 도시타카라는 이제 젊은 동물학자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세 마리 들린다라는 이런 신간이 5월 말에 나왔네요. 음, 새소리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들리다 보니까 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요. 우리 이솝우화 보면은 그 까마귀와 물병인가요? 그 까마귀가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긴 물병 속에 돌을 집어넣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우화 기억나실 텐데 정말 그 먹이를 이렇게 띄워놓고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로 까마귀가 이렇게 큰 돌을 놓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진짜 그렇게 문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들은 정말로 이제 그 먹이가 가장 많을 때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하고 알을 낳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새끼도 돌보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분명히 동물보다 나은 어떤 인간보다 나은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깨트려 준 책인 것 같고요. 음, 일단 책 속에 보면은 새의 언어라는 책도 있습니다. 새의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이 책이 이제 오펜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어,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이다. 대단하죠? 음,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이제 숲이라는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했다고 하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오랜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인다.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들에게 착시를 일으켜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 인간의 유행어를 특징에서 착안해 문법 능력을 조사하는 실험 등 복잡한 실험 도구가 아닌 원초적이지만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실험으로 새들 또한 고유의 단어와 문법으로 소통한다는, 즉,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실험실이 아니라 숲에서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착시를 일으켜 반응을 확인하는, 그죠?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들에게 착시를 일으켜서 새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인간의 유행어의 특징에서 착안해 문법 능력을 조사하는 실험 등, 음, 굉장히 기발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도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네요. 음, 목차를 보니까 새들의 세계로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입에 넣어달라고 우는 걸까요? 구원과 고문의 양배추. 이 양배추가 왜 구원과 고문의 도구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히로시 교수님과의 추억, 인공 새집을 설치하다. 인공 새집에 새들이 들어갈까요? 네. 인공 새집을 설치하다 요거 좀 궁금하고요. 우리도 이제 새집을 공원에 보면은 이렇게 새집이 설치되어져 있는 거 간혹 봤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둥지 찾기, 번식 관찰, 석사 과정의 가을과 겨울, 새집에 난입한 범인. 뻐꾸기 생각나죠? 어, 새집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새끼새의 대단한 힘. 새끼새는 되게 무력할 것 같은데 어떤 힘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퍼스의 추억, 동물 박사, 고향집에 인공새집, 새끼 구출 작전, 우물안, 개구리, 박새한테 언어가 있을까? 치르르르는 뱀. 재밌네요. 새소리 중에 치르르르는 뱀인가 봅니다. 문장을 만드는 박새. 새들에게도 외국어와 문법 체계가 존재한다. 동물 언어 논쟁 끝이 보이다. 날개의 제스처. 우리가 이제 손짓을 하듯이 날갯짓을 하면 이제 그런, 요거는 이제 음, 뭔가 느낌이 오죠. 몸짓으로 뭐 꼬리를 펼치고 춤을 추면서 구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읽어본 것 같고요. 개구리 인간 구출 작전, 동물 언어학의 개막, 개구리 인간 구출 작전 요거 좀 궁금하네요. 개구리 인간 구출 작전, 새끼들의 뭐 대단한 힘 요거 이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박새 울음소리,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네. 새끼새의 대단한 힘과 저는, 음, 개구리 인간 구출 작전, 요거 궁금합니다. 책 속에서 좀 읽어볼까요? 하지만 박새들은 그건 틀린 생각임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있다. 새에게는 새들의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 언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연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었지만 새들은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울림이 있는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연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었지만 새들은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 새들은 새들은 정말, 어,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자는? 네, 궁금합니다. 음, 왜 작가는 새들은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책 속에 이제 답이 있겠죠. 51쪽.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예. 음, 결국은 이타적인 행동도 나 자신을 위한다라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근데 왜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를까요? 어, 그 중에 누군가는 위험의 여지를 빨리 간파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나로서는 일일 삼식을 챙겨 먹었기에 큰 문제는 느끼지 못했다. 메뉴는 모두 백미였지만 겨울에는 새들도 씨앗만 먹으며 지내기 때문에 나와 마찬가지다. 안심시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쌀을 먹고 있어요. 오늘의 식사는 물밥이랍니다. 하고 백미 3종 메뉴 식사법을 자신 있게 소개했다. 야나기 하라씨의 눈빛이 좀 심각해지는 것도 같았으나 찌릿하는 박새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는 새를 관찰하러 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히로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천홍을 지키십니까? 라는 소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쌍하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선뜻 답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한마디에 그분의 모든 생각이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평소에는 아주 논리적이지만 그 연구의 동기는 새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매년 혼자 무인도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난 소리는 분명 뱀의 위협음이다. 게다가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다. 나는 뱀을 잘 잡기 때문에 늘 이 소리를 들어왔다. 어라? 그런데 왜 새 집에 뱀이 있는 거지?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확인을 해야 한다. 뱀이 달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인공 새집의 뚜껑에 손을 댔다. 그러자 이번에도 샤 하는 소리가 신중하게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것은 한 마리의 박새였다. 이런 연유로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그저 감정의 표현인지 인간의 말처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만약 사고 절약 원칙에 따라 생각해도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의 오해를 풀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음, 여기도 좀 그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역사상 최대의 오해를 풀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우리가 이제 새해 메시지, 새해 언어를 들으면 새가 말한다라는 거를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새와 의미소통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새들이 우리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로 나는 수도 없이 여러 번 울음소리로 새들을 불러 모아 나뭇가지를 움직여 보았다. 실험을 한 건 5월, 구렁이는 이미 동면에서 깨어나고 박새는 짝짓기를 마친 계절이다. 6월이 되면 부모 박새는 육추로 바빠지고 새끼들도 곧 둥지를 떠나기 때문에 조건을 통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실험이 가능한 시기는 매년 한 달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매년 1년으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되면 이 실험을 해야 한다. 육추가 뭘까요? 어, 육추가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에서 동물을 찾는 거를 육추라고 하나요? 음, 육추는 새끼나 병아리가 부화 출생한 뒤에 어미가 먹이 공급, 체온 유지, 둥지, 사육장 관리 등을 통해 성장시키는 육아 사육 과정. 육추는 육아 사육 과정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야생 조류의 자연 육추 관찰기와 반려닭 병아리를 사람이 키우는 인공 육추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음, 육추는 병아리를 기르는 것도 육추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육추라는 말은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거나 또는 그 새끼를 말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병아리 육추, 육추 준비, 병아리 사육에 사용되는 장치를 육축이라고 하네요. 육축이. 어, 육추, 온도, 뭐, 자연 육추, 인공 육추, 이런 식의 육추는 새로 그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는 게 육추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는 일로 바빠지고 새끼들도 곧 둥지를 떠나기 때문에 조건을 통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실험이 가능한 시기는 매년 한 달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1년으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되면
이 실험을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합리적으로 디자인된 동물이 아니다. 우리만으로 시작하는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은 사실상 존립하기 어렵다.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 문화의 모든 면이 그렇듯 언어도 결국 우리의 조상종들이 거쳐온 역사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지극히 간단한 실험들로 동물도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밝힌 스즈키 교수의 치밀함과 탁월함의 존경을 표한다.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귀한 기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재청 교수가 추천사를 쓰셨네요. 스즈키 도시타카는 내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지극히 간단한 실험들로 동물도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밝힌 스즈키 교수의 치밀함과 탁월함에 존경을 표한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 과학은 왠지 어렵기만 할 것 같아 도전하지 못했던 많은 분께 이제 추천하고요. 우리는 이정모 저자가 국립과천과학관장 전이네요. 예, 이정무 씨는 우리는 언어를 인간만의 특권이라 여겨왔지만 이 책은 그 경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무너뜨린다. 어, 자연은 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자연을 다시 듣게 만드는 책이다. 삐찌삐 치지지지. 이게 치지지지가 모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삐치비 치비 조심해 경계해 모여봐 뭐 이렇게 아까 잠깐 봤고요. 네, 생각지도 못한 연구 과정을 읽으며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는지 모른다. 새와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그냥 웃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생물학자,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准교수, 세계 최초로 동물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물 언어학을 창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도대학교 이학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이학교 연구과에서 석사,立교대학 대학원 이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교토대학교 학후비센터 조교,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부교수 등을 거쳤다. 좋아하는 생물을 평생 관찰하며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이런 이제 동물 언어학을 창시하게 만들었네요. 좋아하는 생물을 평생 관찰하며 살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20년간 연구를 지속하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고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의 실험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담아 전하고 문법 규칙에 따라 단어를 조합하는 새들만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 거제에서 이제 배를 타면 지심도라는 섬에 갈 수 있는데요. 내려가지고 여기 스피커에서 새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새소리가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에서도 계속해서 새소리가 이제 들리긴 하지만 음, 재밌겠네요. 새들이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지, 네, 이걸 증명해냈고요. 이 발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000년 넘게 이어진 언어는 인간만의 전유물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뒤흔들면서 과학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동물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정립하고 세계 최초의 동물 언어학 연구실을 설립했다. 또한 문부 과학 대신표창, 젊은 과학자상, 일본 생태학계 미야지상, 일본 동물행동학회상 등을 수상했으며 25년에는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로부터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최고권위의 국제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동물들의 말말말 하나가 더 있나 봅니다. 어, 동물들의 말말말이 1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월에 나온 거네요. 여기 보니까
삐찌삐 치지지지 경계에 모여라. 치르르르르 뱀이 나타났어요. QR 찍으면 이 새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어, 찌찌삐 찌찌삐 영역 선언을 하는 거고요. 어,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만이 언어로 대화한다라는 오래된 오해를 뒤집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경이로운 새의 언어 관찰기로 23만 부 벌써 돌파했고요. 어,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가 오펜하우스에서 출간되었다.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분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은 이 책은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오랜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인다.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들에게 착시를 일으켜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 인간의 유행어의 특징에서 착안의 문법 능력을 조사하는 실험 등 복잡한 실험 도구가 아닌 원초적이지만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실험으로 새들 또한 고유의 단어와 문법으로 소통한다는, 즉 언어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책은 과학책이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단숨에 날려버린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 넘치는 저자의 관심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책 속에 담긴 생생한 일러스트와 직접 녹음한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는 독서의 재미를 더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 젖힐 시간이다. 이제 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수많은 새의 지저귀를 듣지만 그 소리는 대개 도시의 소음 섞인 배경음악 정도로 여겨지기 일수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오직 인간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동물의 울음은 본능적 반응이거나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지난 2000년간 상식이었다. 새들의 울음소리 또한 인간에게는 단순한 지적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오래된 통념의 벽에 균열을 낸 젊은 과학자가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주목한 동물 언어학의 창시자 스즈키 도시타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주장을 부단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해냈다. 새들이 서로를 부르거나 포식자의 출현에 대해 경고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이 단어들을 특정한 문법 규칙에 맞춰 조합해 문장으로 소통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는 학계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저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논문은 네이처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되고 사이언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커런트 바이올로지, PNAS 등에 실리며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 과학계의 극찬을 받았다. 그의 발견은 새들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온 우리의 시선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과연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같은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동물의 언어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동물로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만의 언어 안에 갇혀 오히려 동물에게 인간의 말을 배우게 해 이해력을 측정하는 우물안 개구리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아, 이 말이군요. 음, 우리는 우리 언어 안에 갇혀 오히려 동물에게 인간의 말을 배우게 이해력을 측정하는, 그쵸. 우리가 동물의 말을 전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그럼 이제 타 동물들의 말을 이해하는 어떤 능력을 누군가에게 측정을 당하면 이해력 제로가 되겠죠? 이걸 이제 조금은
높여주는 그런 책인가 봅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위해 인류에게 자연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을 되찾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자연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을 되찾게 하겠다. 원래는 자연을 관찰하는 그런 올바른 눈이 인류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겠죠.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 보니까.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라고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언어를 갖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우물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올챙이 때까지뿐 서둘러 도와줘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음, 올챙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타 동물들, 특히 새의 언어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음을 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써줬네요. 박새를 쫓아 숲으로 들어간 과학자, 20년간의 유쾌하고 열정 넘친 연구의 일대기,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빛나는 이 책은 치밀한 관찰과 연구 과정을 저자 특유의 유쾌한 문체와 유머러스한 에피소드들로 풀어가며 나가며 과학책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깼다. 숲속에서 박새들의 울음소리를 채집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규칙과 암호를 해독해 나가는 모습은 탐정이 단서를 쫓아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과 닮아 있어 마치 추리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방금 저 박새가 낸 소리는 뱀이 나타났다라는 뜻일까? 박새는 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의문을 해결하는 저자의 집요함과 열정은 읽는 내내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는 박새를 연구하기 위해 숲속에서 한 달 가까이 삼시세끼 쌀밥만 먹고 버틴다. 예, 쌀밥만 먹고 버틴다. 아까도 슬쩍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 새 둥지를 찾기 위해 몇 시간이고 같은 장소를 서성이고 음식점 앞에 놓인 모형새를 관찰하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당연히 연구 면에서도 그의 고난은 계속된다. 3개월에 걸쳐 열심히 수집한 데이터를 실험 설계의 결함을 깨닫고 모조리 폐기하고 메뚜기 채집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만든 인공 새집이 곰의 발톱 한 방에 파기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도 새들의 언어를 증명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무려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찰과 연구를 이어나가는 일대기는 그야말로 즐기는 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에 느리고 우직한 방식으로 자연에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한 생명체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가정에 가깝다. 그 집요한 몰입과 애정을 읽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검색 한 번으로 답을 찾는 시대. 진정한 알을 향한 순수한 몰두에 관하여. 검색 몇 번이면 AI가 원하는 정보를 순식간에 제시해주는 시대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언어 모델이 내놓는 다수결의 세계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고 믿어버리지만 저자는 진짜 알미란 그렇게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쵸? 음. 진짜 알미라 이렇게 몇 초 안에 도달할 수 없는 거겠죠? 어릴 때 즐겨 읽던 과학 도감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도감의 관찰 결과를 덧붙이던 버릇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감의 관찰 결과를 덧붙였나 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신의 눈으로 본 것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발견이며 이러한 발견은 스스로 몸을 던져 부딪히는 경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쵸. 발견은 스스로 경험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지겠죠. 지식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세상 속 새로운 발견을 갈망하고 몰두하는 저자의 열정은 길가에 피어난 풀꽃과 줄을 맞춰 움직이는 개미떼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던 어린 시절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미지를 향한 순수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 속에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편리함과 속도에 가려진 미지를 향한 호기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이 편리함과 속도에 가려진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태도를 알려준다. 나는 진기한 생물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새인 박새를 쌍안경과 녹음기 그리고 약간의 아이디어만으로 연구해 왔다. 그래도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자연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슴 설레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네. 직접 그린 일러스트, 네, 직접 이제 관찰을 하고 직접 그리고 박스의 울음소리 QR코드로 더하는 탐구 현장의 생생함.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는 저자가 독자들의 우물안 개구리 탈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에 있다. 연구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감각까지 갖춘 저자는 책 곳곳에 자신이 직접 그린 세밀하고 유쾌한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20년간 숲속에서 박스와 동고동락하며 관찰한 새들의 모습과 그들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만든 관찰 도구, 해외 학회에서의 발표 현장 등이 저자의 따뜻한 그림체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며 독자들이 낯선 세계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책에 수록된 고화질의 박스의 사진들은 숲의 생동감을 서재로 옮겨다 주며 무엇보다 이 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실제 박새들의 울음소리는 저자의 오랜 인내와 땀방울의 산물이다. 독자들은 책에서 서술한 박새들의 언어를 자신의 귀로 확인하며 저자가 서 있던 연구의 현장 한복판으로 빠져들게 된다. 익숙한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새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 저자처럼 이제 우리도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작은 수다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볼 차례다. 이 책은 당신의 세상을 확장하고 메말라 있던 감각을 깨우며 미지의 방향으로의 날갯짓을 도와줄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작은 수다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면,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의 힐링이죠. 자연의 작은 수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마음에 드는 문구입니다. 음, 어, 리뷰가 벌써 있네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제스처도 사용한다니. 네. 어, 소설책보다 흥미롭다고 하네요. 음, 음, 홈노래님이 벌써 리뷰를 쓰신 걸까요? 음, 네, 다 봤고요. 이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이라서 곧 읽어볼 것 같고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소리도 듣고 진짜 자연에 나가서 자연이 건네는 수다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누군가 닮았는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지금 다른 그 책이었던 동물들의 말말말 이거는 이제 공전가 봅니다. 야마기야 주이치라는 분과 함께 쓴 동물들의 말말말은 고릴라가 된 연구자
새가 된 연구자, 고릴라를 연구한 야마기와 주이치와 새를 연구한 스즈키 도시타카가 함께 어, 인간 중심의 고정관념을 넘어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탐구한 대담집이네요. 네, 음, 박새의 울음소리에서 문법 구조를 발견한 스티키 박사와 아프리카 밀림에서 고릴라의 사회를 연구한 야마기와 전 교토 대학 대총장은 각자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들려준다. 박새는 벤과 매를 구별하는 단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를 조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문법이 있다라는 거죠. 고릴라는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며 유대를 다지고 춤과 노래 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감정을 공유한다. 앤서니 브라운 책에도 나오죠. 어, 우리는 친구인가요? 그 고양이랑 친구가 된 고릴라 이야기. 두 저자는 이러한 동물들의 소통 방식을 통해 인간의 언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산물이 아님을 증명한다. 나아가 이 대담은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문자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 인류는 효율성을 얻은 대신 문맥을 읽는 힘과 신체적 공감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지금 이 문해력이 굉장히 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문맥을 읽는 힘이 너무 빠져서, 그리고 신체적 공감 능력, 이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역량인 것 같은데, 효율성의 대가로 이 두 가지를 잃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저자들은 언어의 역할이 비대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겪는 불일치를 진단한다. 이 책은 동물의 세계를 거울 삼아 인간이 잊고 지냈던 시체성과 연결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의 수다, 예, 요 이제 연구를 이렇게 좀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 같죠. 대담집이니까. 동물들의 마음, 예, 동물의 의식, 공상하는 능력, 마음 이론. 그리고 인간이라는 동물의 언어, 우리 인간의 언어, 네. 내달리는 언어, 뒤처지는 몸, 네. 인간에게 적절한 거리 요거 좀 궁금하네요. 현대 패러독스. 음,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엿보다. 예, 뭐 재밌을 것 같고요. 박새는 작은 새라서 뱀이나 매를 경계해야 하는데 발견한 천적의 종류에 따라 울음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뱀이라면 자자, 매라면 히처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동물들은 수다쟁이였다. 티투스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굿구흠 하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러더니 티투스의 얼굴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변하더니 땅바닥에 등을 대고 드러누웠습니다. 박새는 어순을 명확히 이해하고 피치피 지지지지가 경계하고 아까 삐치삐 치지지지 이렇게 돼 있었죠. 삐치삐 치지지지 경계하고 모여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박새들도 인간처럼 문법을 바탕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새는 거짓말을 합니다. 매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주의를 끄는 울음소리를 내요. 그러면 다른 새들은 놀라서 도망치고 박새는 그 틈에 먹이를 손에 넣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거짓말을 하네요. 저는 종종 박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숲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그들의 인지와 의사소통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벌꿀 길잡이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날아와서 기기기기기 하는 소리를 내며 벌집이 있는 곳까지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을 피워 벌집을 얻고 그 잔여물을 벌꿀 길잡이새에게 나눠줍니다. 이 새들에게는 이제 앞잡이처럼 느껴지겠네요. 인간 앞잡이, 벌꿀 길잡이새. 네. 고릴라 간의 싸움에서는 승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3자가 개입하며 절대로 승패가 나지 않도록 중재합니다. 만약 한쪽이 질 것 같으면 제3자가 열세 쪽을 응원하여 승패가 나지 않게 만듭니다. 명장류의 싸움 방식. 재밌네요. 승패가 왜 없을까요, 고릴라는?
열쇠 쪽을 응원해서 승패가 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릴라 굉장히 NF스럽네요. 네, 평화주의자입니다. 개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몸짓이나 제스처 방식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암묵적 지식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암묵적 지식을 이제 그렇죠. 암묵적 지식. 네. 암묵적 지식에 의한 소통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약 150명 규모의 집단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즉, 사회의 진화 속도에 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음, 수천 명과도 교류가 가능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150명 규모의 집단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불일치가 생겨서 이제 현대인의 불안의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음. 문자는 지극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만들어낸 탓에 오히려 제한을 받게 된 거죠. 인간의 사고 자체가 문자에 의해 제약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자에서 흘러내리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문자가 생김으로써 사실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인간 내에 외장 하드가 생기면서 더욱더 기억력이 지금 감퇴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언어화되지 않은 강점이나 맥락을 읽는 것보다 명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더 살기 쉬운 방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은 감정이나 맥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명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더 살기 쉬운 방법이 되었죠. 이제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 없는 계약. 사실 제가 지금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숲에서 새들이 다양한 울음소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세계를 체감했기 때문이지 과거 연구를 통해 현재의 연구 주제를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발견은 자연 속에 있습니다. 동물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엿보다. 네. 이 야마기야 주이치 저자는 교토대학 전 총장이자 세계적인 고릴라 연구의 권위자다. 우리는 침팬지 연구의 권위자인 제인 구달만 알고 있었죠. 네. 20대부터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고릴라 무리에 합류해 그들의 행동과 사회를 연구했다. 고릴라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몸소 체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본질과 진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명장류학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고릴라에게서 배웠다. 이것도 약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간 폭력의 기원.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음, 우리는 인간이 언어를 가졌기에 동물과 구별되는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박스의 언어에 문법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스즈키 도시타카와 고릴라 사회의 평화 유지법을 연구한 야마기야 주이치 두 석학의 만남은 단순히 동물의 능력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까 나왔죠. 효율성을 우리는 얻는 대신 공감의 능력, 그 다음에 맥락을 읽는 힘을 잃었죠. 어, 현대인은 문자 디지털 기기 덕분에 시공간을 초월해 소통하지만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언어 체계와 우리 몸의 성장 속도가 불일치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눈을 맞추고 춤추고 노래하며 공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해진 사회와 텍스트 중심의 소통은 종종 맥락을 지우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회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SNS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우리가 몸을 잊고 문자 언어에만 의존하게 된 현상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잠시 동물의 감각을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어로 규정하기 이전의 세계, 즉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침묵 속의 의도를 파악하며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신체적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박새가 숲속 동료들을 위해 기지를 발휘하고 고릴라가 승패 없는 싸움으로 평화를 지키는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이라는 경계를 넘어 더 다양한 생명의 언어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떤 다양한 생명의 언어에 능통해진다면 이제 외국어는 사실 이제 AI가 잘 번역해주고 잘 전달해주지만 어쩌면 이 생명의 언어를 AI가 습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죠. 식물의 생김새에는 의미가 있다. 이 책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볼 책을 이제 추려보는 건데요. 음, 모양과 색 넘어 도전하는 생명의 발견. 이제 이런 광합성을 방해하는 빗방울은 E급 부리로. 헉, 그래서 여기 E급 부리가 생겼군요. 헉, 너무 재밌네요. 소중한 씨앗 아무데나 보낼 수 없을 때는 날개로. 그래서 날개가 달렸고, 남들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줄기 없이. 줄기 없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분만 번성하나 봅니다. 식물은 제자리에서 생김새로 답을 찾아왔다. 잎 뒷면은 왜 창백한 걸까?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무 껍질의 무늬는 왜 다양할까? 왜 다양할까요? 식물의 상과 터전이 다시 보일 식물학자의 신선한 질문들. 다 의미가 있네요. 아, 이 일본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깊이 있게 시작했네요. 음, 왜 어떤 식물은 입이 크고 어떤 식물은 작을까? 왜 민들레 잎은 땅에 붙지만 벼의 잎은 꼿꼿할까? 씨앗이 먼지같이 작아도 괜찮을까? 나무 껍질 모양조차 왜 다를까? 닮았으면서도 제각기인 식물의 모습에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해법을 찾아온 역사가 담겨 있다. 이를 헤아릴 수 있다면 반려식물과 작물을 더 섬세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성으로 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생김새인지를 알면서 잘 돌볼 수 있게 되겠죠. 식물학자인 저자는 식물이 어떤 이유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 수수께끼를 독자와 함께 풀어나간다. 이를 위해 식물 대부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생김새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한편, 크기, 모양, 색, 배열 등의 차이를 환경과 생존 방식의 차이로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책은 식물학이 낯선 사람도 과학적인 가설을 스스로 세워보도록 친절히 이끈다. 때문에 일본에서 입시 국어 논술 지문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했다. 잎, 줄기, 뿌리, 열매, 씨앗, 심지어 꽃가루와 세포의 생김새에 나타난 안전한 모범 다방과 남다른 묘안을 발견하다 보면 꽃나무의 겉모습을 넘어 경이로운 자연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잎은 왜 납작할까? 잎이 납작한 목적과 납작하지 않은 잎의 목적이 있군요. 잎 단면 모양을 생각해보자. 앞면과 뒷면의 차이, 생물의 색을 둘러싼 다소 긴 여정, 엽록체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엽록체의 이산화탄소를 전달하기 위해 잎 두께의 다양성을 생각해보자. 극단적 환경에서 자라는 잎을 생각해보자. 빛의 밝기와 잎의 두께, 이산화탄소 확산과 잎의 두께, 증상과 ip의 두께, 부분적인 두께의 차이, 컬럼, 잎맥의 패턴, 잎의 크기와 모양의 의미, 크기가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시 이산화탄소 흡수로 컬럼, 대류의 역할, 다양한 입모양의 이점, 컬럼 입모양이 결정되는 원리, 줄기는 왜 길고 가늘까? 줄기의 존재 의미는 줄기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 껍질에는 왜 무늬가 있을까? 줄기의 단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줄기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간 속 미세 구조. 어, 뿌리는 왜 덥수룩할까? 뿌리 존재 가치와 모양, 이끼의 뿌리, 겹뿌리와 뿌리털, 풀뿌리와 나무뿌리, 미생물과 뿌리의 관계, 컬럼, 미생물과의 공생이 불러온 불청객, 질소 고정을 둘러싼 공생, 컬럼, 뿌리 혹박테리아를 둘러싼 보안 시스템, 뿌리의 다양성, 꽃의 색깔과 모양의 다양성, 꽃의 보편적 특징은 꽃가루 운반과 꽃가루의 형태, 곤충과의 상호 진화, 컬럼, 꽃 색깔과 꽃가루 운반자,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 다양성의 비용, 컬럼, 국합과 꽃의 두 가지 모양, 열매 모양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식물의 이동, 씨앗은 왜 딱딱할까? 플럼, 빛과 바람, 씨앗의 이동 방법, 플럼, 뱀밥의 포자, 동물을 이용한 씨앗 이동, 컬럼, 씨앗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바람을 이용한 씨앗 이동, 컬럼, 먼지형 씨앗은 어떻게 싹을 틔울까? 근데 진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인간이 태아가 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정말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을 이용한 씨앗 이동. 풀과 나무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인, 나뭇잎의 방향과 빛 흡수 효율, 풀잎의 방향과 광합성 효율, 컬럼, 자신과 남의 구별, 나무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인, 컬럼, 나무 생김새 시뮬레이션. 생물과 환경의 관계는 전문가형과 만능형, 환경 요인과 생물 다양성의 원천 이렇게 있네요. 나란히 맺은 인맥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구조라 어쨌든 일정한 직조 방식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양을 맞추며 계속 잎을 늘려 나갈 수 있다. 즉, 잎 밑부분에서 잎맥을 관다발을 단순하게 만들어도 나란히 맥이라면 문제가 없다. 반면 그물맥을 잎 전체 패턴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따라서 끝부분이 완성된 상태에서 밑부분을 만들어야 하는 외떡잎 식물의 잎이 그물맥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에 대해서 생물과 친해지기 위해서 음, 나무와 풀꽃에서 생명력과 슬기를 발견하는 법이라는 구제 재밌네요. 식물의 생김새에는 의미가 있다. 줄기가 삼각형, 사각형이면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개성으로 밀고 나가는 식물들. 왜 뒷면은 창백할까? 음, 왜 씨앗을 솜털과 날개로 달리 날릴까? 그냥 살아남은 식물은 없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세포부터 나무의 거대한 자태까지. 식물의 개성을 살펴보는 거네요. 이 식물의 생김새 차이는 곧 생물의 생존 방식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에 대한 흥미가 한층 커질 테니까요. 소노이케 긴타케는 식물학자고 와세다 대학 교육종합과학 학술원 교수네요. 제자리에서 생김새로 해법을 찾은 존재들. 뇌와 근육은 없지만 생김새를 계속 진화해왔고, 생존 방식을 이제 생김새로 알아보는 음, 그런 책이고요. 어, 우리가 식물이라고 말하지만 동물처럼 정말 다 각양각색이고, 음, 재밌네요. 대파도 생김새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먼 남아프리카의 어느 외떡잎 식물이 새똥을 모방한 씨앗으로 새똥구리를 속여 번식하는 사례도 있네요. 민들레가 줄기 없이 살아남는 이유까지 식물들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잎을 어떻게 만들지 식물의 갈등을 엿본다고 하는, 예, 우리 외떡잎 식물, 나란히 맹잎, 수염뿌리, 쌍떡잎 식물, 그물맹잎, 원뿌리, 겹뿌리라고 배우고 외웠지만 그 차이의 의미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암기 위주 교육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논리적인 식물학 가설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며 너무 재밌죠. 이 가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게, 이 책에, 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두드러지는 설명 방식은 끊임없는 문답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식물의 생김새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묻고 식물의 입장에서 생김새의 장단점을 가설로 세워보도록 한다. 식물학의 경계를 넘어 물리학, 화학, 경제학의 지식을 활용하고 일상 속 닮은 모양에서 영감을 구하는 법을 선보인다. 잎을 뻗는 방향을 둘러싼 경쟁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과 재수의 딜레마로 풀어내고 스프링처럼 생긴 물관 구조의 장점을 비슷하게 생긴 진공청소기 호스의 나선형 보강제에서 찾아내는 식이다. 또 때론 정반대로 생긴 식물을 소개하며 다각도로 생김새의 의미를 검증한다. 이 책에서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여러 현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 아직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나눠 소개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조사해 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사실일지는 필자도 잘 모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며 자신의 주장에 여백을 마련해 독자의 판단과 참여를 유도한다. 저자와 문답을 나누며 대화하듯이 읽다 보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식물 생김새의 수수께끼도 스스로 탐구할 힘을 기르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책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끝없는 책들이 또 펼쳐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